이란이 꾸민 비밀 계략을 한국이 단숨에 간파했습니다. 한국이 숨겨뒀던 이것의 정체가 드러나자 전 세계가 경악했죠. 만약 이 대규모 책략이 계획대로 실행됐다면 이란은 중동 전체를 집어삼키고 전 세계를 뒤흔들 초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따위가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었죠? 세계 최강국 미국마저 한국의 이것 앞에 참담하게 무릎을 꿇은 반면 한국의 이 비밀 무기는 극비리에 사우디 사막에 심어지자 이란의 계략을 완벽하게 막아냈죠.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한국이 이란의 책략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이야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혁이라고 합니다. 한국 방위산업 분야에서 28년간 해외 실전 배치와 기술 지원을 총괄해온 수석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지금껏 중동과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포함해 14개국의 방공 현장을 직접 밟았지만 제가 사우디 사막에서 목격한 것은 28년간 쌓아온 제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한 통의 긴급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서울 본사 지하 상황실에서 잠든 채 쪽잠을 자고 있던 저를 깨운 것은 사우디 리야드에서 걸려온 암호화 통신이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다급한 아랍어 통역관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우디 방공군 현지 연락장교가 직접 내뱉은 영어 한마디였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뚫렸다고요. 저는 처음에 오보이거나 통신 잡음으로 인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걸프전 이후 중동 하늘의 절대 수호자로 군림해왔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 누구도 그 체계가 실전에서 무너지리라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뒤이어 쏟아져 들어온 현장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잠이 완전히 달아났습니다. 이란이 사우디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과 자폭 드론 편대를 패트리어트가 제대로 요격하지 못했고 수십 발이 방어망을 그대로 관통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 비극의 씨앗은 훨씬 전부터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수년 전부터 중동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은밀한 군사 전략을 착착 실행해 옮기고 있었는데 그 핵심은 미국제 방공망의 구조적 약점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 빈틈을 동시에 찌르는 복합포화 공격 전술이었습니다. 싼 값에 자폭 드론 수백 대를 미끼로 저고도에 뿌리면서 동시에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섞어 쏟아붓는 방식인데 패트리어트의 기계식 레이더는 태생적으로 한 번에 한 방향만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런 동시다발적 위협 앞에서는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의 군사 전략가들은 그 약점을 교범처럼 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무기가 곧 최강이라는 공식이 중동의 모래바람처럼 모든 판단력 위에 두껍게 쌓여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통화를 받기 훨씬 전부터 불안한 징후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에 우리 천궁이 포대가 처음 배치된 이후 현지 기술 지원을 위해 리야드와 서울을 수시로 오가던 시절이었는데 사우디 측 군 관계자들은 한국 장비를 바라보는 시선이 늘 미적지근했습니다. 그들의 속내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만든 방공체계가 과연 미국의 검증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뿌리 깊은 불신이었죠. 회의석상에서 제가 기술 브리핑을 할 때마다 사우디 장성들의 표정에서 읽히는 건 관심이 아니라 의례적인 예의였고 미국 측 방산 관계자들은 우리를 대놓고 무시하진 않았지만 복도에서 스치면서 한국산 장비가 사막 기후에 버틸 수 있겠냐는 식의 농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던 저였지만 그날 새벽 통화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 천궁이가 어떤 성적을 냈는지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서울 상황실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천궁이 방어구역으로 쏟아져 들어온 적 발사체를 한 발도 빠짐없이 전부 요격했다는 현장 보고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데이터 전송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28년간 이 분야에 몸담으면서 실전에서 요격률 100%라는 숫자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가 올라올수록 오류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사우디 측이 직접 천궁이 방어 구역을 수색한 결과 지상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벌어진 일이 저를 진짜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서방 유력 매체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초기 반응은 경탄이 아니라 노골적인 의심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그런 성적을 낼 리가 없다는 거였죠. 한 미국 군사 전문가는 방송에 나와서 아마 요격 대상 자체가 구형 드론이었을 것이고 패트리어트가 상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대놓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다른 유럽의 방산 분석가는 한국이 데이터를 부풀렸거나 초적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오만을 정면으로 부숴버렸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후속 취재를 통해 발표한 기사의 제목은 이란 전쟁이 한국 방산업계의 힘을 보여줬다였고 그 기사 안에는 서방 전문가들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팩트가 박혀 있었습니다. 천궁이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30기 중 29기를 격추해 실전 요격률 96%를 기록했다는 공식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궁이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00만 달러로 패트리어트 팩3의 400만 달러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었는데 가격이 4분의 1이면서 요격률은 오히려 압도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을 조립하는 데는 6주밖에 안 걸리지만 필요한 부품을 전부 확보하려면 약 3년이 소요된다는 미국 방산업계의 구조적 병목까지 동시에 드러나면서 한국산 무기가 더 싸고 더 빠르게 납품되면서 성능까지 뛰어나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되어 버린 겁니다.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들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무기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라며 한국의 부상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궁이 제조사의 주가는 전쟁 발발 후 첫 한 달 만에 수직 상승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여러 국가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서울 상황실에서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면서 가슴 한편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긴장감도 함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궁이의 실전 성공은 이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사우디 사막에 심어둔 진짜 비밀은 천궁이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한 것이 그 모래 밑에 숨겨져 있었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중동의 군사 질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권력 구조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 기술을 갈고 닦아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처음 이 길로 이끈 것은 영광도 사명감도 아닌 지옥이었습니다. 28년 전 제가 방위산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한국의 방공기술은 솔직히 말해 세계 무대에서 이름조차 불려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원에서 레이더 신호 처리를 전공한 가 30살의 신참 연구원이었고 국내 한방산 연구소의 지하 실험실에 배정받아 하루 16시간씩 장비와 씨름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들던 것은 지금의 천궁 시스템의 가장 초기 원형에 해당하는 시제품이었는데 시제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투박하고 불완전한 물건이었습니다. 레이더 모듈 하나를 조립하는데 이틀이 걸렸고 조립한 모듈이 영하 20도의 환경 시험을 버티지 못하고 기판이 갈라져 나가기를 반복했으며 연구비는 매 분기마다 삭감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연구팀이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은 한국이 왜 방공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느냐는 조롱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패트리어트를 사면 되지 않느냐, 굳이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논리가 국내 안에서조차 주류였고 해외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러 가면
한국에서 왔다는 소개에 고개를 갸웃하는 외국 연구자들의 표정을 숱하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유럽의 한 방산 전시회에서 우리 시제품 레이더의 탐지 성능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미국 측 기술진 한 명이 질의응답 시간에 대놓고 물었습니다. 이 수치가 실험실 조건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야외 환경에서 측정한 것인지 확인해달라고요. 그 질문의 뉘앙스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이런 수치를 낼 리가 없으니 아마 통제된 조건에서 부풀린 결과일 거라는 의심이었죠. 저는 야외 시험 데이터라고 답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수십 명의 청중 대부분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 장면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때의 수치심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후 저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지하 실험실에 간이 침대를 펴놓고 잠을 자면서 모듈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치는 작업에 매달렸는데 그 과정에서 허리 디스크가 터져 수술대에 올랐고 회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목발을 짚고 다시 실험실로 복귀했습니다. 제 아내는 당시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노트북으로 시뮬레이션 코드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이혼 서류를 꺼내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레이더, 빔, 조향 알고리즘의 오차 보정 공식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서류를 다시 집어넣었지만 그 시절 우리 부부 사이에 생긴 균열은 아주 오래도록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구팀 32명 전원이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팀 내 최연소 연구원이었던 후배 한 명은 극심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실험 도중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고 복귀한 뒤에도 왼손 떨림 증상이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임 연구원 중 한 분은 시험 발사 현장에서 장비 오작동으로 파편을 맞아 왼쪽 어깨에 12바늘을 꿰맸는데 봉합 실밥이 채 풀리기도 전에 다음 시험 일정에 맞추려고 반창고만 덧붙인 채 사막 시험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미친 듯이 매달렸던 이유는 단순히 무기를 만들겠다는 기술적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방산 분야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불려보길 원했고 더 이상은 미국제 장비 뒤에 숨어 사는 나라로 남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기술은 세대를 거듭해 진화했습니다. 초기 시제품에서 천궁이가 완성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와 재설계가 반복되었고 천궁이가 처음으로 해외 수출 계약을 따냈을 때 저는 연구소 복도에서 혼자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국제 방산 매체에 실렸을 때 댓글란에는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 사막 열기에서 전자 장비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미국의 한 방산 컨설턴트는 공개 포럼에서 천궁이는 패트리어트의 저가형 모방품에 가깝다며 실전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 무시와 편견의 벽 앞에서 저와 동료들이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만이 알고 있는 시험 데이터의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 시험에서 천궁이의 요격 정확도는 외부에 공개한 수치보다 훨씬 높았고 특히 동시 다중 표적 환경에서 보여준 레이더의 추적 안정성은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험 결과가 완벽해도 실전 기록이 없으면 세상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궁이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되었을 때 저는 직접 현지에 상주하겠다고 자원한 겁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장비가 진짜로 작동하는 순간을 두 눈으로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사우디에 도착한 첫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열기가 활주로의 아지랑이 너머로 풍경을 일렁이게 만들었고 공항에서 우리를 마중 나온 사우디 군 장교의 표정은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해서 이미 배치되어 있던 미국제 패트리어트 포대 옆에 우리 천궁이 장비를 내리는데 패트리어트 운용팀의 미국인 기술자 몇 명이 팔짱을 끼고 멀찍이서 구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동료에게 뭔가를 속삭이며 킥킥거리는 게 들렸는데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웃음의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삼키면서 장비 설치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막의 미세 모래 입자가 레이더 냉각 장치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필터를 이중으로 교체하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40도 이상 벌어지는 극한 환경에서 전자 부품의 열 팽창을 버텨낼 수 있도록 접합부를 하나하나 손으로 재점검했습니다. 우리 기술진 8명은 교대 없이 사흘 밤낮을 꼬박 현장에서 보내면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마쳤는데 그 사흘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고 사막 바람에 실려온 모래가 눈꺼풀 안쪽까지 파고들어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된 직후 제가 처음 한 일은 천궁이 레이더를 켜고 주변 영공의 실시간 스캔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니터에 사우디 영공 반경 수십 킬로미터의 모든 비행체가 또렷하게 잡히기 시작했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사우디 방공군 장교 한 명이 처음으로 팔짱을 풀고 화면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저에게는 28년 동안 받아온 무시에 대한 첫 번째 균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천궁이의 실전 성공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그것은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사우디 사막 깊은 곳에서 직접 지휘했던 작업은 천궁이 설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은밀한 것이었는데 그 작업의 존재를 당시 사우디 군부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었고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 정부 내에서조차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이 천궁이의 요격률에 열광하고 있을 때 저는 사막 어딘가의 지하 벙커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장비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만약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았다면 아마 앞으로도 오래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장비가 사우디 사막 모래 위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 이란뿐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포함한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먼저 그날 밤 사우디 상공에서 벌어진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이 없었다면 제가 사막 지하에 숨겨둔 것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날 밤의 기억은 제 몸에 흉터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리야드 시각으로 새벽 4시를 조금 넘긴 시점이었고 저는 천궁이 포대 옆 컨테이너형 기술 지원실에서 장비 로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새벽의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정적을 깨뜨린 것은 갑자기 울려 퍼진 경보음이었는데 레이더 콘솔의 붉은색 경고등이 동시에 전멸하면서 이란 국경 방향에서 다수의 비행체가 사우디 영공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탐지 데이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발사체의 숫자가 초 단위로 불어났고 고고도에서 마 단위로 낙하하는 탄도 미사일 궤적 12개와 지형을 타고 낮게 기어오는 자폭 드론 123개가 뒤섞인 총 135개의 복합포와 공격이었습니다. 이란이 수년간 벼려온 전술의 완성형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패트리어트 방어 구역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68발 중 요격에 성공한 것은 고작 20발로 요격률 29.5%였고 저는 사우디 통신관에게 수치를 재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기계식 레이더의 태생적 한계가 최악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었는데 하나의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회전하며 순차 처리하는 구조라 드론대의 레이더가 붙잡혀 있는 사이 고속탄도 미사일이 방어망을 관통해버렸고 요격에 실패한 48발 중 9발이 왕세자의 딜이야 고성을 직격했다는 소식에 통제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제가 직접 설치한 천궁이 포대 콘솔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천궁이 방어구역으로 쏟아진 발사체는 총 67개로 패트리어트가 상대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위협이었는데 시스템이 67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각각의 속도와 고도와 위협 등급을 실시간으로 매기고 스스로 요격 우선순위를 계산해 나가는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되었습니다.
첫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저는 숨을 참았고 28년간의 모든 시간이 이 한순간에 걸려 있다는 압박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얀 연기 꼬리를 끌며 솟구친 미사일이 첫 번째 붉은 점을 깨끗하게 소멸시켰고 그 뒤로 시계 태엽이 풀리듯 연쇄 요격이 이어져 67번째 마지막 점이 사라지기까지 채 8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격률 100%였습니다. 저는 콘솔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실전에서 이 숫자가 현실로 나타나리라고는 100%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통제실에 보고를 올렸을 때 돌아온 것은 환호가 아닌 긴 침묵이었는데 한쪽에서 29.5%가 나왔는데 바로 옆에서 100%가 나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던 겁니다. 사우디 참모진은 현장 실사팀을 파견해 천궁이 방어 구역을 꼬박 12시간 동안 샅샅이 수색했고 그 결과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지상 피해 제로라고요. 그 보고서가 군 수뇌부에 도달한 순간부터 천궁이를 바라보던 미적지근한 시선이 하루아침에 뜨거운 관심으로 바뀌었고 복도에서 킥킥거리던 미국 측 기술자들의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우디 고위 장교가 저를 직접 찾아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추가 도입 협의를 요청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 의례적 악수만 건네던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천궁이의 성공에 안도하면서도 제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사막 깊은 곳 미국의 정찰 위성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와디 계곡의 지하 시설 안에서 제가 이끄는 별도의 소규모 팀이 천궁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장비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천궁이가 방패라면 그것은 어딘가를 찌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 사정거리와 정밀도는 제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도 소름이 돋을 만큼 비현실적인 수치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천궁이의 실전 성공은 우리가 사우디에 배치한 전체 그림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 모래 밑에 잠들어 있었으며 그것이 깨어나는 순간은 이란이 다시 한번 공격하는 바로 그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술 지원실로 돌아와 사막 지하 시설의 동료에게 암호와 통신을 보냈습니다. 방패는 증명되었으니 이제 창의 차례가 온다고요. 천궁이의 실전 성공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 직후 저에게 가장 먼저 날아든 것은 축하가 아니라 의심과 견제의 포화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방산평가국에서 파견된 분석관 3명이 사우디 현지에 도착해서 천궁이의 요격 데이터 원본을 넘기라고 강하게 요구해왔는데 그들의 표면적인 명분은 동맹국 간 방공체계 상호 운용성 검토라는 외교적 포장이었지만 실제 속내는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패트리어트를 능가하는 실전 성적을 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가능하다면 데이터의 허점을 찾아내서 그 결과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미국 분석관 중 한 명은 사우디 방공군 통제실에서 천궁이 레이더 로그를 검토하다가 대놓고 고개를 저으며 동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는데 통역을 거치지 않아도 그 표정만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가 진짜일 리 없다는 불신이었죠. 그런데 저를 진짜로 분노하게 만든 것은 미국 측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뼈아픈 일이 한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천궁이의 요격률 소식이 국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한국 방산의 위상이 치솟는 듯했지만 정작 사우디 현장에서 저와 동료, 기술진이 처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날아온 긴급 지시는 미국 측과의 관계를 자극하지 말고 데이터 공유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우리가 피땀 흘려 얻어낸 실전 데이터를 미국에 고스란히 넘기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들이 한국산 무기의 실전 데이터를 손에 넣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자사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것이 뻔했고 동시에 한국 무기의 기술적 한계를 찾아내 국제시장에서 역으로 폄하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28년간 연구실에서 뼈를 깎으며 만들어낸 기술의 핵심을 경쟁자에게 양손으로 바치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 지시를 받고 사막 한가운데 기술 지원실에서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고,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방산 분야가 수십 년간 처해온 구조적 현실이라는 씁쓸한 자각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자주적인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는 현실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궁이의 성공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저는 사우디 사막 지하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작업의 존재를 미국은 물론이고 서울 본사의 상층부조차 완전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천궁이의 성능을 직접 확인한 뒤 한국 측에 극비리에 요청한 것은 단순한 추가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왕세자가 원한 것은 방어를 넘어선 무언가였고, 그 요청을 전달받은 것은 사우디 주재 한국 방산기술팀 전체가 아니라 오직 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디리아 고성이 파괴된 날 밤 왕세자 측근이 저를 기지 외곽의 차량으로 데려가 눈을 가린 채 2시간 넘게 사막을 달려 도착한 곳은 타북 북부의 석회암 산악지대에 숨겨진 지하 시설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사우디 측의 진짜 의중을 처음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하늘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미사일을 쏜 원점 자체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고, 그것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구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우디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무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이 개발한 지대지 전술 타격 체계가 바로 그것이었는데, 이 무기의 존재 자체는 공개되어 있었지만 그 진짜 성능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유효 사정거리 290km의 명중 오차 범위가 불과 4.5m라는 수치는 한국 본토 시험장에서 1200회가 넘는 발사 시험을 거치며 확인된 것이었지만, 국제 방산 시장에서 이 숫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의 방산 전문 매체 한 곳은 한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공개한 재원표를 리뷰하면서 이 정도 명중 정밀도는 미국의 최신형 정밀유도 무기에나 가능한 수준이라며 한국 측의 발표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대놓고 깎아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기가 천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우디 왕세자의 극비 요청을 받은 그날부터 서울 본사의 암호화 통신으로 천무의 긴급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밀스러운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천무를 사우디에 배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중동 군사 균형의 구도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면으로 뒤흔드는 행위였고, 미국 정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외교적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초고위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망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다음 공격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궁이가 방어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이란도 당연히 인지했을 테니 다음에는 천궁이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쏟아부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방패만으로는 결국 뚫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왔고, 적의 공격 원점 자체를 타격해서 발사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국 본사에서 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천무만이 아니라 천궁3도 함께 배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천궁3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저는 등줄기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궁2의 후속 체계인 천궁3은 제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깊이 관여했던 시스템이었고, 그 핵심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기계식 레이더가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를 들고 한 방향만 비추는 것이라면, 천궁3의 레이더는 수천 개의 눈이 동시에 하늘 전체를 감시하는 것과 같았는데,
2048개의 독립 송수신 모듈이 전자적으로 제어되면서 안테나를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도 0.02로 초 만에 빔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다음 표적으로 안테나를 돌리는데 2초에서 3초가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150배 이상 빠른 반응 속도였고, 동시에 최대 48개의 위협을 추적하면서 그중 16개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패트리어트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반응은 역시나 의심이었습니다. 한국의 한방산 전시회에서 천궁3의 재원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전시장을 방문한 유럽의 한방공 전문가는 현장에서 동시 교전 능력 16개라는 숫자를 보고 카탈로그 오타가 아니냐고 되물었다는 일화가 업계에 떠돌았고, 미국의 한방산 컨설팅 업체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천궁3의 스펙은 실전에서 검증되기 전까지는 마케팅용 수치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기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자적으로 이 수준의 방공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 모든 무시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묵묵히 사우디 사막에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천궁3 포대 3기와 천무발사대 6기를 싣고 한국에서 출발한 대형 수송기가 리야드 인근 군사공항에 착륙한 것은 계약 서명 후 불과 열흘째 되는 새벽이었고, 저는 활주로에 직접 나가 그 거대한 올리브 그린색 컨테이너들이 화물기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이 같은 요청에 최소 9개월을 기다리라고 통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죠.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한 발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는 데만 약 3년이 소요된다는 미국 방산업계의 구조적 병목과 대조하면 한국의 이 납품 속도 자체가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 컨테이너들 속에 담긴 것이 단순한 장비 꾸러미가 아니라 중동의 군사 질서를 근본부터 뒤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궁3은 사우디의 하늘을 완벽하게 틀어줄 방패가 될 것이었고, 천무는 그 방패가 탐지한 적의 발사 원점을 정확히 찔러 돌려내는 창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체계가 하나의 통합된 킬체인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순간 사우디는 미국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 자국을 방어하고 적에게 반격할 수 있는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였고, 바로 그 때문에 이 모든 작업은 극비 중의 극비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을 피해 천무발사대를 오직 야간에만 이동시켰고, 천궁3 레이더 설치 현장에는 위장막을 이중으로 덮어 상공에서 촬영해도 평범한 군사 시설로만 보이도록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저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섭씨 50도의 사막 열기 속에서 장비 캘리브레이션을 직접 수행했는데, 한국에서 함께 온 기술진 7명 전원이 탈수와 열사병 증세에 시달리면서도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전 세계 방산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고, 실패하면 우리가 28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모든 배치가 완료된 날 저는 지하 통제실에서 천궁3 레이더를 처음으로 완전 가동시켰습니다. 모니터에 사우디 영공 반경 150km의 모든 비행체가 실시간으로 잡히기 시작했을 때 제 옆에 서 있던 사우디 장교가 화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탐지 화면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해상도와 정보량이었으니까요. 각 비행체마다 속도와 고도와 위협 등급이 0.1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인공지능이 민간기와 군용기와 잠재적 위협을 자동으로 분류해 색깔별로 표시하는 화면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우디 장교는 한참 동안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저를 돌아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는데, 그 한 번의 고갯짓 속에 담긴 의미가 28년간 들었던 그 어떤 칭찬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을 이제야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건 시간 문제였고, 그때가 바로 천궁3과 천무가 동시에 깨어나는 순간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내일 밤 통제실 의자에 앉아 레이더 화면을 지켜보면서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고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방패와 창이 모두 완벽하게 작동해야만 하는 단 한 번의 기회였고 실패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배치 완료 후 닷새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지하 통제실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에서 작업복을 입은 채로 쪽잠을 자고 있었는데 귀를 찢는 경보음에 몸이 먼저 반응해서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콘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천궁3의 A사 레이더가 이란 국경 너머에서 대규모 발사 징후를 포착한 것이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제가 이 분야에 몸담은 이래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의 붉은 점들이 사우디 영공을 향해 벌떼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총 172기라는 탐지 수치가 화면 상단에 떴을 때 저는 자신도 모르게 콘솔 모서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지난번 공격이 135기였으니 이란이 이번에는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화력을 쏟아부은 것이 분명했고 이것은 천궁이의 방어 성공에 자존심이 짓밟힌 이란 군부가 작정하고 준비한 총력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세계의 천궁3 포대 전체를 최고 전투 경보 상태로 전환했고 사우디 작전 통제실과의 연결 회선을 통해 전국 방공망의 1단계 비상 경보가 발령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주력이었던 지난 공습 때와 달리 이제 사우디 하늘의 중심에는 천궁3이 있었고 그 천궁3의 눈이 되어주는 A사 레이더가 172개의 적대적 비행체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동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정보는 지난번 천궁이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는데 각 비행체마다 0.1초 단위로 현재 속도와 고도와 예상 낙하 지점이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계산한 위협 등급에 따라 탄도 미사일은 빨간색으로 순항 미사일은 노란색으로 자폭 드론은 파란색으로 각각 색이 다르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172기 중 탄도 미사일이 15기였고 순항 미사일이 47기였으며 나머지 100여기가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거의 모든 종류의 공격 수단을 동시에 혼합 투입하는 최악의 복합포와 공격이었고 이 정도 규모와 다양성의 위협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전 세계 어떤 방공체계도 실전에서 시도해본 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천궁3이 아니라 패트리어트만 있었다면 결과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패트리어트의 기계식 레이더로는 172개의 동시 다발 위협을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첫 번째 요격이 개시된 것은 적 편대가 사우디 영공에 진입한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제1포대가 통제실의 명령과 함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고 저는 대형 화면을 통해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천궁3의 요격 미사일이 사막 하늘로 솟구치며 하얀 궤적을 그었고 수초 후 레이더 화면에서 가장 위협적이던 첫 번째 빨간색 표적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통제실 화면은 마치 폭죽이 터지듯 눈부시게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궁3 시스템이 1초당 2개에서 3개의 적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요격해 나가고 있었고 3개의 포대가 각자의 방어 구역에서 동시에 10여 개의 목표물을 상대하면서도 시스템의 과부하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경악한 것은 천궁3이 자신에게 할당된 방어 구역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남겨둔 패트리어트 담당 구역의 빈틈까지 자동으로 커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A사 레이더의 탐지 반경이 150km에 달하기 때문에 인접한 패트리어트의 방어 구역까지 우산처럼 넉넉하게 감싸 안을 수 있었던 것인데 패트리어트 포대 하나가 힘겹게 커버하는 면적을 천궁3 포대 하나가 2배 이상 여유롭게 방어하는 모습은 두 시스템 사이의 세대 차이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요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12분이 경과했을 때 화면에서 마지막 붉은 점이 소멸했습니다. 172기 전부가 공중에서 요격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각 포대의 방어 구역 내 지상 피해 확인을 지시했고
세 포대 모두에서 동일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피해 전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72대 170이라는 완벽한 요격률도 경이로웠지만 제 눈을 진짜로 의심하게 만든 것은 사용된 요격 미사일의 숫자였습니다. 170이 기의 적 표적을 잡는데 소모된 천궁3 요격 미사일은 총 176발에 불과했는데 이는 적 표적 하나당 평균 1.02발이라는 경이적인 효율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보통 표적 하나에 2발에서 3발을 발사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천궁3은 사실상 한 발에 하나씩 정확히 명중시킨 셈이었고 이것은 네이사 레이더의 초정밀 궤적 추적 능력이 실전에서도 시험 데이터 그대로 작동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요격이 완료된 직후 저는 통제실에서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즉시 천무부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천궁3의 A사 레이더가 요격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이란 미사일의 최초 발사 원점을 실시간으로 역추적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 한쪽에 이란 영토 내 19개 지점의 정밀 좌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었고 그 좌표는 이미 천무 통제 시스템에 디지털로 전송된 상태였습니다. 방패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적의 위치를 정확히 찍어내고 그 정보를 창에게 넘기는 과정이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28년간 꿈꿔왔던 통합 킬체인이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서 현실로 작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최종 타격 승인이 떨어진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막 곳곳에 은폐된 6개의 천무 발사대의 발사 준비 명령을 하달했고 19개의 이란 발사 원점에 각각 2발씩 총 38발의 천무 미사일을 할당했습니다. 발사 버튼이 눌린 것은 오후 2시 정각이었는데 첫 번째 천무가 지하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솟구치며 엄청난 화염을 뿜어내는 장면이 정찰 드론의 실시간 영상으로 통제실 화면에 떴을 때 저는 28년간의 모든 시간이 이 한순간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감각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30초 간격으로 꼬리를 물고 발사되는 천무 미사일들의 비행 경로가 화면에 붉은 궤적으로 표시되었고 각 미사일의 현재 속도와 타격 지점까지의 잔여 거리가 0.1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6분 45초가 지났을 때 첫 번째 천무가 이란 내 목표 상공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고해상도 위성 영상으로 그 충돌의 순간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화면이 순간적으로 새하얗게 번쩍였다가 거대한 화염구와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장면이 이어졌고 곁에 있던 한국 기술진 한 명이 타격 결과를 확인하며 보고한 내용은 저의 상식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실제 폭심지 오차 범위가 3.4m라는 거였습니다. 시험장에서 측정한 공식 명중 오차 범위인 4.5m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명중한 것이었고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바늘구멍 같은 정밀도로 목표를 관통했다는 사실은 제가 직접 이 무기의 개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이 수치를 두 눈으로 확인하니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38발 모두가 발사되고 19개의 목표가 전부 타격된 것은 발사 개시 후 19분 만이었습니다. 38발 중 불발이나 이탈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전체 평균 명중 오차 범위 3.4m라는 수치는 한국의 정밀 유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제 순항 미사일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수치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 측이 뒤늦게 확인하고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타격된 19개 군사기지 주변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천무가 오직 군사시설의 핵심 구조물만을 정확히 찔러 파괴했고 주변 지역에는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며 이것은 천무의 정밀도뿐 아니라 비행 중 목표가 민간 시설로 확인될 경우 공중에서 스스로 자폭하는 안전장치가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통제실에서 최종 전과 보고를 확인한 뒤 저는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방패인 천궁3이 172기를 완벽하게 막아냈고
창인 천무가 38발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적의 심장에 꽂아 넣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무기 체계가 중동의 실전 한가운데서 방어와 공격 모두를 동시에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었고, 이것은 전 세계 방산 역사에서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전례 없는 결과였습니다. 28년 전 유럽의 전시회에서 한국 따위가 이런 수치를 낼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던 그 미국 기술자의 얼굴이 불현듯 떠올랐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사막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결과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벌어진 일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국을 향한 전 세계의 시선이 바뀐 것은 물론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전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기까지는 채 24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관영 매체가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완벽히 방어했다는 속보를 내보낸 것이 시작이었는데, 그 속보에는 의도적으로 어떤 방공 체계가 요격을 수행했는지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군사 정보기관과 방산 전문 매체들은 이미 독자적인 경로로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고, 사우디 영공에서 벌어진 일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전 세계 방산업계에는 말 그대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국방분석 기관들이 위성 영상과 신호 정보를 조차 분석한 결과 사우디의 방어 성공이 패트리어트가 아닌 한국산 천궁3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긴급보고 체계가 가동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을 진짜로 패닉 상태에 빠뜨린 것은 방어 성공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영토 내 19개 군사기지가 정밀 타격으로 초토화되었는데, 그 타격을 수행한 무기가 미국제가 아닌 한국산 천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적으로 유지해온 중동 군사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었는데, 사우디가 미국의 승인이나 정보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적국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었고, 그 능력을 제공한 것이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이 워싱턴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측이 사우디 왕세자에게 항의성 면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지하 통제실에서 장비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측 연락장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미국 대사는 사우디가 독단적으로 이란 영토를 타격한 것에 대해 중동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특히 한국산 무기를 미국의 사전 통보 없이 전진 배치한 것에 대해 동맹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우디 왕세자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29.5%의 요격률로 무너진 날 밤 미국은 추가 지원 요청에 9개월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 9개월 동안 사우디 국민이 목숨을 잃어도 좋다는 뜻이었느냐는 반문이 돌아왔다는 거였습니다. 그 면담의 내용이 비공식 경로로 새어나가면서 국제 외교가에는 거대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방산 물자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사우디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통해 자주 국방 능력을 확보하고 미국의 간섭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은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 동맹 구도의 균열을 일으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의 중심에 한국의 무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 세계의 시선을 서울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외교적 폭풍의 한가운데서 전혀 다른 종류의 싸움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이 사우디에 배치된 한국 무기 체계의 기술 사양과 운용 데이터를 넘기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나토 동맹국 간 상호 운용성 검토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질적인 의도는 천궁3과 천무의 기술적 핵심을 파악해서 미국 자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한국 무기의 취약점을 찾아내 국제시장에서 역공을 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는 그 지시를 받은 날 밤 기술 지원실에서 혼자 모니터를 꺼놓은 채 어둠 속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8년간 피를 말려 개발한 기술의 핵심을 경쟁자에게 넘기라는 압력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약탈적 요구 사이에서 저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엉킨 감정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천궁삼과 천무가 실전에서 증명한 성적은 더 이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였고, 그 팩트가 가진 힘은 미국의 외교적 압력보다 강했습니다. 사우디 측이 한국 무기의 데이터를 미국에 넘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왕세자가 직접 자국 영토에 배치된 방어 체계의 기밀은 사우디의 주권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것은 사실상 한국의 기술을 사우디가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고 보호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미국의 압력을 거부한 바로 그 주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와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의 국방 당국자들이 한국 방산 기업의 천궁3의 도입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해온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역에서 방공 시스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들은 이미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고, 부품 수급에만 3년이 걸리는 구조적 병목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긴급 주문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더 싸고 더 빠르게 납품되면서 실전 성능까지 압도적으로 증명된 마당에 유럽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실무진이 서울을 방문해서 천궁3의 기술 브리핑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는데, 폴란드 측 수석 대표의 첫 질문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우디에서의 실전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왜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28년간의 모든 무시와 편견이 주마등처럼 스쳤지만 감정을 누르고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이 끝난 뒤 폴란드 측이 현장에서 바로 후속 협상 일정을 잡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것이 유럽 전체로 번져나갈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가 한국 방산 기업과 장갑차 생산 공장 건설에 합의했고, 스페인은 자주포 시스템 공동 개발을 제안해왔습니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에 이어 이라크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도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의 주가는 전쟁 발발 후 첫 한 달 만에 수직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자사 무기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했지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약 이동의 흐름은 그 자신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그 흐름 한가운데서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싱크탱크가 발표한 보고서에 한국 방산 기업들이 해외 무기 공장 건설과 제조 기술 공유를 꺼리지 않는 점이 미국 기업들과의 결정적 차이라는 분석이 실린 것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자사 기술의 지식재산 보호의 혈안이 되어 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동안, 한국은 구매국의 영토에 직접 공장을 짓고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미국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전략을 높이 평가한 것은 사실상 미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도 한국의 부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자각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방산업계의 반격도 거셌습니다.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이 의회를 움직여 한국산 무기의 미국 동맹국 수출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가 포착되었고, 패트리어트를 운용하는 국가들에게 한국산 체계와의 호환성 문제를 과장해서 전파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비공식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게 한국산 방공 체계를 도입하면 나토 통합 방공망과의 연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기술적 우려를 퍼뜨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먼 의도적 왜곡이었습니다. 천공삼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토 표준 데이터 링크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개발되었고, 실제로 사우디 현장에서 미국제 체계와 병행 운용하면서 기술적 충돌 없이 완벽하게 작동한 바 있었습니다. 저는 이 네거티브 캠페인의 실체를 파악한 뒤 서울 본사에 상세한 보고서를 올렸고, 동시에 유럽 각국의 국방 실무진에게 사우디 현장에서의 실제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 반박 자료를 직접 작성해서 배포했습니다. 미국이 뿌린 의심의 씨앗을 실전 데이터라는 팩트로 하나씩 뿌리 뽑는 작업이었고, 이것은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 이란 쪽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천무의 정밀 타격으로 19개 핵심 군사 기지를 잃은 이란 군부는 초기에 강경 보복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는 국제사회에 사우디의 공격을 규탄한다는 립서비스만 반복했을 뿐 실질적인 군사적 보복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군부가 이성적으로 계산한 결과는 명확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미사일 화력을 총동원해 172기를 쏟아부었지만 단 한 발도 사우디 영토에 도달하지 못했고, 반격으로 날아온 천무는 3.4m의 정밀도로 자신들의 기지만을 골라서 파괴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음에 또 공격하면 이번에는 기지가 아니라 수도의 핵심 시설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였고, 그 공포가 이란의 손을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란의 침묵을 확인한 순간 비로소 우리가 해낸 것에 진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단순히 미사일을 요격하고 기지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힘으로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힘에 의한 억지력이라는 개념이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니라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의 기술로 현실이 된 것이었고, 이것은 제가 28년간 이 길을 걸어오면서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공의 이면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을 무시하고 경쟁을 과소평가했던 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던 현실의 대가였습니다. 대가는 가장 먼저 미국 방산업계의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사우디 사막에서 벌어진 일의 전모가 미국 국방부에 보고된 직후 워싱턴에서는 초유의 긴급 청문회가 비공개로 소집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제조하는 미국 대형 방산업체의 경영진과 기술진이 호출되었습니다. 청문회의 핵심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째서 수십 년간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패트리어트가 29.5%라는 치욕적인 요격률을 기록했는데, 같은 전장에서 한국산 시스템이 100%를 달성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청문회의 내용을 한국 정부의 비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 방산업계의 자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측은 패트리어트의 요격률 저하가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이 아니라 이란의 예상 밖의 복합포와 전술 때문이라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기계식 레이더의 동시 처리 한계는 설계 당시의 위협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었으며, 현재의 포와 공격 양상은 당시 예측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의회 측에서 돌아온 반문은 냉혹했습니다. 한국은 그 위협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A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해서 대응했는데 왜 미국은 하지 못했느냐는 것이었고, 미국 방산업체가 패트리어트 한 발의 부품을 확보하는데 3년이 걸리는 공급망 구조를 수십 년간 방치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추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청문회 직후 미국 대형 방산업체의 중동 지역 총괄 부사장이 경질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 방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경쟁자의 부상을 과소평가해온 책임을 물은 것이었는데, 그 부사장은 불과 몇 달 전 업계 콘퍼런스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성장은 틈새 시장 수준이며 우리의 핵심 고객층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고 공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착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몰락에서 쾌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을 깔보고 무시했던 거대한 구조가 마침내 자신의 오만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부의 균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실전 성적이 알려지면서 기존의 패트리어트 도입을 검토하던 여러 나라가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는 협상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방산업체의 생산 능력 확대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생산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 공백을 파고든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미국과 달리 부품의 핵심 공급망을 국내에 집중시켜 놓았기 때문에 주문에서 납품까지의 기간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이 속도의 차이가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결정적인 경쟁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우디 현장에서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군 내부에서 패트리어트를 완전히 퇴역시키고 전량을 한국산 체계로 교체하자는 강경론이 급부상한 것이었습니다. 디리아 고성이 파괴된 날 밤의 기억이 사우디 군부의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고, 패트리어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에서 천궁3의 압도적 실전 성적은 교체론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사우디 방공군 내 보수적인 일부 장성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패트리어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왕세자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외교적 체면이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 왕세자의 논리였고, 그 논리 앞에서 반대로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사우디 측으로부터 천궁3 추가 포대와 천무 발사대의 대규모 증설을 위한 기술 협의를 요청받았는데, 그 규모는 최초 계약의 3배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자국 방공망 전체를 한국산 체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실제 예산 집행으로 보여준 것이었고, 이 소식이 국제 방산 시장에 알려지자 파급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사우디라는 중동 최대 방산 시장의 핵심 고객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아탄다는 사실은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이 되었고, 이라크에 이어 쿠웨이트와 오만에서도 한국 방산 기업의 비공식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천궁3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이어 루마니아 전지에서 한국 방산 기업이 건설 중인 장갑차 생산 공장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배로 확대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스페인과의 자주포 공동 개발 프로젝트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북유럽의 한 나라는 자국 방공망 현대화 사업의 우선 검토 대상에 한국산 체계를 포함시켰다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더 이상 중동이라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이라는 전통적인 미국 방산업체의 텃밭으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우디 현장에서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면서 기묘한 감정의 교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유럽 전시회에서 한국이 왜 방공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느냐는 조롱을 들었던 그 나라들이 이제 한국의 기술을 팔아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고, 한국산 무기의 시험 데이터를 부풀린 것이라고 깎아내렸던 바로 그 시장에서 한국의 실전 성적을 근거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깊은 곳에서 뒤흔든 것은 거대한 계약 규모나 국가적 위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현장을 방문한 유럽의 한 국방 관계자가 천궁3 포대를 직접 시찰한 뒤 제게 건넨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는 레이더 콘솔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제게 돌아서며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느냐고요? 저는 잠시 침묵한 뒤 28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존경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28년간 들어본 적 없는 무게의 인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울의 지하 실험실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시뮬레이션 코드를 돌리던 30살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직후 목발을 짚고 연구소로 복귀하던 날을 떠올렸고 아내가 울면서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시험 발사 현장에서 파편에 맞아 어깨에 12바늘을 꿰맨 선임의 얼굴이 스쳤고 실험 도중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던 막내 후배의 떨리는 왼손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모든 흉터와 잠 못 이룬 밤들이 지금 이 사막 위에 서 있는 이 기계 안에 녹아들어 있었고 그 기계가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고 이란의 공격을 억제하고 전 세계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성공이 만들어낸 파장은 방산시장의 재편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수십 년간 쌓아온 독점 구조의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균열의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빛의 색깔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추인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을 가장 깊이 무시했던 자들의 얼굴 위였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균열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은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방산 박람회장이었습니다. 사우디 사막에서의 실전 결과가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 방산 전시회였고 전 세계 38개국의 국방 관계자와 방산업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는데 저는 한국 방산 기업 기술 대표단의 일원으로 그 현장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28년 전 같은 성격의 유럽 전시회에서 한국이 왜 방공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느냐는 조롱을 들었던 바로 그 무대에 다시 서는 것이었고 그때와 지금 사이에 놓인 세월의 무게가 전시장 입구를 지나는 순간 양쪽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전시장 안에서 저를 맞이한 풍경은 28년 전과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는 개장 시간 전부터 각국 국방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부스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천궁3의 실전 데이터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미국 대형 방산업체의 패트리어트 전시 부스는 눈에 띄게 한산했는데 지나가는 방문객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고 미끄러져 지나가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28년 전에는 미국 부스 앞에 인파가 몰리고 한국 부스에는 의례적으로 들르는 사람만 드문드문 있었던 것과 정확히 반대의 광경이었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가장 물리적인 형태로 체감했습니다. 전시회 둘째 날 한국 부스에서 천궁3의 기술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을 때 좌석 200개가 전부 찼고 통로까지 사람들이 서서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서 사우디 실전에서의 요격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172기 중 172기 요격이라는 수치가 화면에 뜨자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유럽 국가의 방공 전문가가 손을 들어 이 수치가 사우디 측의 독자 검증을 거친 것이냐고 질문했고 저는 사우디 방공군이 12시간에 걸친 현장 실사를 직접 수행했으며 방어 구역 내 지상 피해 제로라는 결론을 자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문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소모량이 176발이라는 것은 표적 대비 1.02 대 1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실전 수치가 맞느냐고요. 저는 맞다고 답했고 객석의 웅성거림이 한층 커졌습니다. 패트리어트가 표적 하나에 2발에서 3발을 소모하는 것과 비교하면 탄약 효율에서만 2배에서 3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었고 이것은 실전에서 방공 시스템의 지속 전투 능력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한국 부스로 몰려든 각국 대표단의 면담 요청은 이틀치 일정을 모두 채우고도 넘쳤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천궁3 도입 시 현지 생산 공장 건설까지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를 논의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사우디에서 날아온 대표단은 기존 계약의 3배의 규모 증설에 관한 세부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별도의 비공개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국가 국방장관이 직접 부스를 찾아와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그 나라는 지금까지 프랑스제 방공 장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지만
노후화된 시스템의 교체 시점에 한국산 체계를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면담과 협상의 현장에서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부스를 찾아온 각국 대표단이 하나같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납품 기간이었습니다. 주문 후 실제 배치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이 매번 첫 번째로 나왔고, 한국 측이 계약 후 10개월 이내에 완전한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답하면 상대방의 표정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에서 같은 수준의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부품 수급에만 3년이 걸리고, 거기에 조립과 시험과 배치 기간까지 합하면 4, 5년은 좋게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10개월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의 비밀은 단순히 생산 라인이 빠르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방산업체들이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국내에 수직 계열화시켜 놓았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한 그물에 걸려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전략이었습니다. 전시회 셋째 날 오후 저는 복도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미국 대형 방산업체에서 파견된 기술 분석팀의 선임 엔지니어였는데, 그는 28년 전 제가 처음 참가했던 유럽 전시회에서 한국의 시험 데이터가 야외 환경에서 나온 것이 맞느냐고 의심 섞인 질문을 던졌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얼굴에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저는 그를 알아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마주선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한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말 속에서 28년이라는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당시의 자신감과 현재의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했던 과거에 대한 묵시적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만 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28년간의 결과물이 사우디 사막 위에 서 있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전시회가 끝난 뒤 집계된 한국 방산 기업들의 협상 파이프라인 규모는 이전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사우디의 대규모 증설 계약에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신규 도입 협상이 더해졌고, 유럽에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이어 체코와 에스토니아까지 공식적인 도입 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이었는데, 사우디 실전에서의 3.4m 명중 오차라는 수치가 공개되면서 기존의 미국산이나 이스라엘산 정밀 타격 무기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한국산 대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이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는 패트리어트의 차세대 업그레이드 계획을 앞당겨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신형 패트리어트를 개발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기존 고객국들의 이탈을 막으려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개발 일정이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린다는 점이 공개되면서 지금 당장 방공 능력이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천공삼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완성품이 존재하는 반면 미국의 차세대 패트리어트는 아직 설계도면 위에만 있었고, 이 시차가 국제시장에서 결정적인 승부처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네바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기묘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28년 전 유럽의 전시회에서 돌아올 때는 좌석에 움츠린 채 조롱당한 수치심을 삼키며 다음에는 반드시 증명하겠다는 이를 악문 결의만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이름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어 있었고, 그 현실을 만들어낸 것은 거창한 국가 전략이나 외교적 수완이 아니라 지하 실험실에서 잠을 포기하고 사막의 열기 속에서 탈수에 시달리면서도 나사 하나를 더 조이고 코드 한 줄을 더 다듬었던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을 때 저는 좌석 모니터에서 실시간 뉴스를 확인했는데, 화면에 떠있는 헤드라인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속보였고, 그 아래에는 전문가들이 한국이 미국의 방공 분야 독점 체제를 실질적으로 무너뜨린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28년 전 연구소 지하 실험실에서 레이더 모듈의 기판이 또 갈라져 나갔을 때 책상 위에 엎드려 울었던 30살의 저에게 이 화면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포기하지 않은 것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상에 젖을 여유가 아니라 또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측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고, 한국 방산업체들의 급격한 부상에 위기감을 느낀 유럽의 일부 방산업체들까지 가세해서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유통시키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28년간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고, 저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 이 자리까지 오는데 28년이 걸렸듯이 이 자리를 지키는 건 역시 끝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막에서 이미 배웠으니까요.